처음 소개해드릴 작품은 추리문학의 여왕, 애거터 크리스티의 단편소설, 관리인 노파입니다. 이 작품은 평범해 보이는 한 관리인 노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조용한 일상 속에서 시작된 작은 의문은 점점 커다란 의혹으로 번져가고 사소해 보였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의미심장한 단서로 바뀌어 갑니다. 크리스티는 특유의 치밀한 구성과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인물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독자로 하여금 끝까지 긴장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소박하고 평온한 분위기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조용히 흘러가는 듯 보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 예상치 못한 반전을 통해 강렬한 여운을 남깁니다. 관리인 노파는 짧은 분량 속에서도 크리스티 특유의 미스터리적 매력과 반전의 묘미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까지 담고 있어 처음 크리스티의 작품을 접하는 독자에게도 오랜 팬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하고 헤이독 의사는 환자에게 물었다. 마플 양은 베개를 베고 누운 채 그를 보고 힘없이 웃었다. 몸은 좀 나은 것 같아요. 하고 그녀가 시인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울적하답니다.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나는 살 만큼은 살았잖아요. 아무도 나 같은 늙은이를 원하거나 걱정해주지 않아요. 헤이독 의사는 평소와 다름없는 그 무뚝뚝한 태도로 그녀의 말에 끼어들었다. 예, 이해합니다. 이런 유형의 독감에는 의뢰 뒤따르는 후유증이죠. 지금 부인은 기분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어요. 신경안정제로 말입니다. 헤이독 의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자, 여기 부인을 위한 특효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긴 봉투 하나를 침대 위에 던져놓았다. 바로 당신만을 위해 처방한 것입니다. 부인 취향에 딱 들어맞는 수수께끼죠. 수수께끼라고요? 마플 양은 벌써 흥미가 솟는 모양이었다. 내가 공들여 쓴 작품입니다. 라고 말하며 의사는 얼굴을 약간 붉혔다. 정식으로 소설처럼 꾸며본 겁니다. 그가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그 아가씨는 생각했다. 등으로 말이죠. 그렇지만 그 이야기에 적힌 내용은 실화입니다. 그런데 왜 수수께끼라는 거죠? 하고 마플 양이 물었다. 헤이독 의사는 씩 웃었다. 해석은 부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부인이 늘 보여주는 만큼 명석하신지 어디 한번 봅시다. 그런 말을 마치 벼르듯이 내뱉고서 그는 떠났다. 마플 양은 원고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부는 어디 있죠? 하고 하먼 양이 괴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 렉스턴이 외국에서 데려왔다는 돈 많고 아리따운 신부를 보려고 온 마을 사람들이 야단법석이었다. 사람들의 감정은 대체로 간대하여 행실이 좋지 못했던 망나니 해리는 운이 꽤나 좋다고들 생각했다. 해리에게는 모두들 항상 너그럽게 대하기는 했다. 그가 새총을 무턱대고 쏘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창문 주인들도 해리 청년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자신들도 모르게 어느새 마음이 누그러지곤 했었다. 그는 창문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과수원의 과일을 훔치고 토끼를 밀려 파기도 했었다. 나중에는 빚까지 걸머지게 되었고 마을의 담배가게 딸을 건드렸으며 결국 그 일로 인해 아프리카로 쫓겨났었다. 그런데도 마을을 대표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노처녀들은 관대하게 이렇게들 중얼거렸다. 오, 저런 젊은 혈기 때문이겠지. 그 청년도 장차 마음을 잡을 거야. 그런데 지금 정말로 그 탕아가 돌아온 것이다. 그것도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말이다. 해리 렉스턴은 속담에도 있듯이
금이 환영했다. 그는 마음을 잡고 열심히 일했으며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영국계 프랑스인 아가씨를 만나 결혼에 성공했다고 한다. 해리는 런던에서 살 수도 있었고 상류 인사들이 사냥을 위해 모이는 지방의 근사한 별장을 구입할 수도 있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와 살기를 더 원한 것이다. 그리고 대단히 낭만적인 이야기지만 그는 그가 소년 시절을 보냈던 집이 딸린 다날가 빠진 저택을 사들였다. 킹스턴 하우스 저택은 거의 70년간이나 빈 채 있었다. 그리하여 점차 황폐해갔고 재산 가치를 잃고 방치하게 되었다. 집지키는 나이 많은 노부부가 겨우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한쪽 모퉁이에 살고 있었다. 그 저택은 멋없이 크고 웅장하기만 한 기분 나쁜 건물로 정원에 무성하게 자란 식물과 나무가 뒤덮여 집을 에워싸고 있어 흡사 마법사가 사는 암울한 소굴을 연상하게 했다. 그가 자란 집은 어느 미망인의 소유물로 아담하고 밝은 집이었는데 해리의 아버지인 렉스턴 소령이 오랫동안 새들어 살았던 곳이다. 소년 시절 해리는 킹스턴 하우스 저택을 온통 싸돌아다니며 놀았기 때문에 나무가 우거진 숲속 구석까지 환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낡은 저택은 늘 해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렉스턴 소령은 몇 년 전에 타계했으므로 사실 해리가 굳이 그곳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는 신부를 자기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으로 데리고 왔다. 낡고 황폐한 킹스턴 하우스 저택은 마침내 무너뜨려졌다. 건축업자와 청부업자들이 몰려와서 한바탕 그곳을 휩쓸고 지나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과연 어느 정도로 부자인지를 실감케 했다. 새하얀 집이 나무들 사이에 눈부시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 다음 정원사들이 때를 지어왔다 가고 뒤따라 가구를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갔다. 집에 시설이 갖추어지자 하인들이 도착했고 마지막으로 해리와 해리 부인을 태운 대형 고급 승용차가 현관에 닿았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싶어 안달을 하는 가운데 마을에서 가장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지방이 사교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자부해온 프라이스 부인은 신부 맞이 파티를 위한 초청장을 발송했다. 그것은 일대 사건이었다. 많은 여자들이 그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를 새로 마련하기도 했다. 이 전설적인 존재를 보고 싶어서 모두들 열광적인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모두 흥분해 있었다. 햇볕에 탄 얼굴에 성격이 괄괄한 하먼 양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응접실 문을 비집고 들어가서 질문을 퍼부어댔다. 작고 깡마른 체구의 까다롭기로 유명한 브렌트 양이 조잘거리며 수다를 떨었다. 어머, 아직 못 보셨어요? 정말 매력적인 신부예요. 깍듯이 예의를 지킬 줄도 알고 게다가 얼마나 젊다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을 보면 정말 셈이 난다니까. 아름다운 외모에다 재산에다 교양까지 평범함이라곤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출중하더군요. 그러니 해리가 저렇게 빠져있지. 아, 아직 속단하기는 일러.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하고 하먼 양이 말했다. 브렌트 양은 알만하다는 듯이 가느다란 코를 벌른거렸다. 에그머니나 그럼 정말 그런 생각을. 해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하고 하먼 양이 말했다. 과거지사야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하먼 양이 말했다. 남자들이란 다 똑같아요. 한번 사기꾼이었으면 늙어서까지 사기꾼이라니까요. 뻔하죠. 쯧쯧, 젊은 새댁이 불쌍하지. 이렇게 말하는 브렌트 양의 표정이 한결 행복해 보였다. 맞아요. 그 여자가 해리 때문에 골칫게나 썩을 거예요. 누군가 그녀에게 정말 경고를 해줘야만 하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을까요? 브렌트 양은 계속해서 말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이죠. 정말 곤란한 일이잖아요.
특히 마을의 약국이라고는 그 집밖에 없는데 그동안 담배집 딸은 약국 주인은 에지 씨와 결혼했던 것이다. 브렌트 양이 말했다. 렉스턴 부인이 머치 베넴에 있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게 훨씬 낫겠어요. 아마 해리 렉스턴이 먼저 그러자고 할걸요. 하고 하먼 양이 말했다. 그들의 얼굴에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지만 역시 나는 그녀가 알아두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고 하먼 양이 말했다. 짐승들이에요. 클리리스 베이는 자기의 백부인 헤이독 의사에게 분통을 터뜨리며 소리질렀다. 정말 비열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는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조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키가 크고 가무잡잡한 아가씨로 호감이 가는 외모의 인정이 많고 충동적이었다. 그녀는 커다란 갈색 눈을 이글거리며 말했다. 심술대깨실이 이러쿵저러쿵 수근거리고들 있어요. 해리 렉스턴에 대해서 말이냐? 예, 담뱃집 딸하고 있었던 추문을 가지고 말이에요. 아, 그거. 의사는 어깨를 움츠렸다. 젊었을 때 그런 일 없었던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죠. 게다가 이젠 다 끝난 일이잖아요. 도대체 왜 긁어부스럼 만들려는 거죠? 몇 년 전의 일을 이제 와서 왜 떠들어대느냐는 말이에요. 마치 피에 굶주린 귀신들이 시체를 보고 침을 흘리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그러나 여기 사람들은 화제거리가 너무 없다 보니 아마 다 지나간 추문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 일로 내가 왜 그렇게 흥분하느냐? 클리리스 베이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얼굴을 붉히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이더군요. 렉스턴 부부 말이에요. 그들은 점구서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한 쌍이에요. 그 모습이 사람들이 잔인하게 쑥덕거리며 비꼬는 험담으로 인해 망쳐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클레리스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를 방금 만나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그는 오랫동안 소망해온 대로 킹스턴 하우스 저택을 재건하게 되어 정말 행복하고 흥분되고 감격스럽기까지 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 그의 모습이 꼭 어린애 같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를 보니 글쎄요, 여태껏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란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소유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백부님도 그 여자 보셨죠? 그녀를 어떻게 보셨어요? 의사는 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루이즈 렉스턴이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응석바지 아가씨였을 테니까. 그렇지만 그에게는 몇 년 전의 유행가 가사의 한 구절이 맴돌 뿐이었다. 가엾은 부잣집 딸, 작고 갸냘픈 체구에다 다소 단단하게 말아올린 연한 황갈색 머리와 생각에 잠긴 듯한 크고 푸른 눈이 잘 어울리는 여자. 루이즈는 좀 기운이 없어 보였다. 하염없이 쏟아지는 축하 인사에 지쳐버린 것이다. 그녀는 어서 돌아갈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랐다. 당장이라도 해리가 가자는 말을 해주기 바라며 그를 슬쩍 곁눈질에 쳐다보았다. 그는 큰 키의 어깨를 당당히 젖히고 이 혐오스럽고 지긋지긋한 파티를 만끽하고 있었다. 가엾은 부잣집 딸. 휴유. 그것은 안도의 한숨이었다. 해리는 싱글벙글하며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자동차를 타고 파티장으로부터 떠나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여보, 정말 소름 끼치는 파티였어요. 해리가 껄껄 웃었다. 그래, 정말 끔찍했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여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었으니까. 나이 많은 부인네들은 소년 시절 내가 여기 살았을 때부터 나를 알고 있었거든. 그들은 아마 당신을 좀 더 가까이에다 두고 찬찬히 뜯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실망하고 있을걸. 루이즈가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나요? 뭐라고? 아, 아니야. 한 번쯤은 명함을 들고 인사를 하러 오겠지만 당신은 그냥 그 방문에 답례만 해주면 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성가신 일이 없을 거야. 친구를 사귀어도 좋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요. 루이즈가 잠시 뒤에 입을 뗐다. 친구로 사귈 만한 재미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겠죠? 그야 물론이지. 이 마을에 사교계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잖아. 어쩌면 그들 역시 따분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말이야. 그들은 대개 원이라든가 개에 관심이 있고 승마도 즐기지. 당신도 말을 타보면 재미있을 거야. 에그린턴에 가면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 한 필이 있어. 아주 아름다운 말인데 훈련도 잘 돼요. 있고 기운이 넘쳐나면서도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아. 차가 킹스딘 하우스 저택에 정문으로 천천히 돌아 들어가는 순간 해리는 갑자기 핸들을 꺾었다. 그리고는 불쑥 튀어나와 길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기괴한 물체를 보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가까스로 그것을 피한 것이다. 그 물체도 거기에 서서 주먹을 휘두르며 그들을 보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다. 루이즈는 남편의 팔을 꽉 잡으며 말했다. 저 무시무시한 노파는 누구죠? 해리는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저건 머거트로이드야. 저 노파는 남편과 함께 그 낡은 저택을 지키는 관리인이었지. 거의 30년 동안 거기서 살았을 거야. 그런데 저 노파가 왜 당신을 보고 주먹을 휘두르죠? 해리의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저 여자는 글쎄 집을 철거해버렸다고 몹시 분개하고 있는 모양이야. 해고를 시켰는데도 말썽이군. 남편이 2년 전에 죽었다는데 그 뒤부터 머리가 약간 돈 것 같대. 그럼 혹시 배가 고픈 게 아닐까요? 루이즈의 생각은 막연하고 다분히 감성적이었다. 너무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해리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 모양이었다. 맙소사, 루이즈,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해. 나는 저 노파에게 퇴직금도 다 주고 해고시켰다고 그것도 아주 후하게 말이야. 새 집도 한간 마련해 주었고 필요한 것은 다 내주었단 말이야. 루이즈는 당황한 얼굴을 하고 물었다. 그렇다면 왜 저러죠? 해리는 이맛살을 잔뜩 찌푸렸다.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미쳤겠지. 노파는 그 낡은 집을 좋아했으니까. 다 쓰러져 가는 집이었다면서요. 물론 그랬지 붕괴 직전이었어 지붕도 다 새고 마음 놓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말이야. 그런 때도 그 노파한테는 뭔가 소중한 게 있는 모양이지.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오, 나는 모르겠어. 아무래도 그 노파가 미친 것 같군. 루이즈는 불안에 떨며 말했다. 그녀는 그 노파는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았어요. 오, 해리.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루이즈에게는 자기의 새 집이 한 미친 노파의 심술대쓴 행동으로 얼룩지고 분위기가 망쳐져 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차를 타고 외출할 때나 승마를 할 때,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할 때에도 항상 같은 장소에서 그 노파가 기다리고 있었다. 허리가 구부정해가지고 수세미처럼 헝클어진 철회색 머리에는 다 찌그러진 모자를 눌러쓰고는 중얼중얼 저주를 내뱉는 것이었다. 루이즈는 차츰 해리의 말을 믿게 되었다. 그 노파는 미친 게 분명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마음이 더 편해진 것은 아니었다. 노파 머거트로이드는 실제로 집에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으며 뚜렷한 위협을 가하는 것도 아니었고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다. 웅크린 모습으로 항상 문 밖에서만 맴돌았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테지만 해리 렉스터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방법은 취하려 들지 않았다. 그의 말은 그렇게 할 경우 결국 사람들은 그 미친 노파를 동정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루이즈보다는
더 속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걱정 말아요. 여보, 저러다 보면 언젠가는 지치게 되겠지. 아마 겁주려고 한번 그래 보는 걸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해리, 그 여자는 우리를 증오하고 있다고요.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노파는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몰골이 좀 사납기는 해도 그 노파는 마녀가 아니야. 그렇게 흉측한 소리 하지 말아요. 루이즈는 점점 말수가 적어졌다. 처음에 이사와서 느꼈던 한바탕의 흥분도 이제 차차 가라앉으면서 그녀는 점차 외로워지며 마음이 심란해졌다. 그전에는 런던이나 남프랑스 니스의 리비에라 해안 등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영국의 전원 생활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었고 흥미도 없었다. 그녀는 꽃꼬치를 제외하고는 원희에 대해서도 무지했다. 그렇다고 걔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녀가 만난 이웃들은 하나같이 따분하기만 했다. 그래도 그중 그녀는 승마를 가장 좋아했는데 가끔 해리와 함께 타기도 하고 그가 장원 일로 바쁠 때는 혼자서 말을 달릴 때도 있었다. 그녀는 해리가 사준 아름다운 말에 율동적인 말발굽 소리를 즐기며 숲과 오솔길을 한가롭게 돌아다녔다. 그러나 문 앞에서 석상처럼 잔뜩 웅크리고 있는 노파를 지나쳐갈 때면 밤색 털을 가진 프린스 해까지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는지 뒷걸음치며 히hin거렸다. 어느 날 루이즈는 마침내 용기를 냈다. 산책을 하고 있던 그녀는 머거트리드 부인 옆을 못 본 채 하면서 지나려다가 갑자기 마음을 다지고는 획 돌아서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다소 겁을 먹고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원하는 게 도대체 뭐죠? 그 노파는 순간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약삭 빠르고 가무잡잡한 집시 같은 얼굴에 철회색 머리는 집수세미처럼 헝클어져 있었으며 침침하고 의심 많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루이즈는 노파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노파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이기는 하나 협박하는 투로 말했다. 원하는 게 뭐냐고? 정말 몰라서 물어. 나한테서 빼앗아간 집을 내놔. 도대체 누가 나를 킹스턴 하우스 저택에서 쫓아냈어. 나는 처녀 시절부터 거의 40년 동안 거기에서 살았어. 비열하게 나를 쫓아내다니. 결국 그래봐야 섹시나 그놈한테는 불행밖에 닥쳐올 게 없을걸. 루이즈가 말했다. 할머니한테는 아주 좋은 집을 싸주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노파가 팔을 치켜드는 바람에 그녀는 멈칫했다. 노파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 집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내 집과 불을 쬐던 벽난로란 말이야. 그리고 섹시와 섹시의 신랑에게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 훌륭한 새 집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 없을걸? 불행이 닥쳐오고 말 테니 두고 보라고. 내 저주로 불행에다 죽음까지 겹치게 될 거야. 그 아름다운 얼굴까지 썩어버리라. 루이즈는 섬뜩한 생각이 들어 갑자기 비틀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뛰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곳에서 달아나야 해. 이 집을 팔아야겠어. 우리는 달아나야 해. 그 순간에는 그 결심만으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해리는 도무지 그녀를 이해하려 들지를 않았다. 그는 여기를 떠나자고. 이 집을 팔고서 미치광이 노파의 위협 때문에 당신 미쳤군. 하고 소리쳤다. 천만에요. 나는 말짱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 노파가 두려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야 말 거예요. 해리 렉스턴은 완강하게 말했다. 머거트로이드 할멈은 내게 맡겨 꼼짝달싹 못하게 해주지. 시간이 흘러 클래리스 베인과 렉스턴 부인 사이에 우정이 싹텄다. 나이는 거의 비슷했으나 성격이나 취향은 달랐다. 클래리스와 사귀다 보니 루이즈도 기운이 나고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았다. 클래리스는 자립심이 강한 여성이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루이즈가 머거트로이드 할멈에게서 위협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클레리스는 성가신 일이기는 하나 무서워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군요. 그 노파가 정말 귀찮으시겠어요. 클레리스, 나는 그 생각만 하면 정말 두려워요. 더럭 겁이 난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따위 바보 같은 짓 때문에 겁을 먹어서는 안 되죠. 그 노파도 곧 지쳐버릴 거예요. 루이즈는 잠시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왜 그러세요? 하고 클레리스가 물었다. 루이즈가 입을 다물고는 한동안 망설이는 듯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내뱉었다. 나는 이곳이 지긋지긋해요.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숲이며 집이며 밤에 찾아드는 무서운 정적이며 올빼미들의 기분 나쁜 울음소리 그리고 사람들이고 뭐고 다 싫어요. 사람들이라뇨? 어떤 사람들 말인가요? 마을 사람들 말이에요. 남의 일에 꼬치꼬치 파고들어 수군거리는 노처녀들 말이에요. 클레리스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특별한 말은 아니었는데. 하지만 심보가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코 아무도. 클레리스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사람들 잊어버려요. 잡담밖에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퍼뜨리고 다니는 소문은 대개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해요. 루이즈가 말했다. 이곳에 차라리 오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해리는 이곳에 너무도 큰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웠다. 클레리스는 이 여자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갑자기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라고 말하며 일어섰다. 차로 데려다 줄게요. 또 놀러와요. 클레리스는 머리를 끄덕였다. 루이즈에게는 그녀의 새 친구가 집에 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다. 해리도 그녀가 전보다 명랑해진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클레리스를 종종 집으로 초대하라고 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말했다.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왔소. 여보. 어머, 뭔데요? 그 머거트로이드 할멈을 드디어 꼼짝 못하게 해놓았어. 그 노파의 아들이 미국에 있다고 했잖소. 그래서 내가 그녀를 그리로 보내어 아들과 함께 살도록 해놓았다고. 배삭도 대주기로 했소. 오, 해리. 정말 근사해요. 그렇다면 나도 킹스턴 하우스에 정이 들게 될 거예요. 정이 들게 될 거라고? 두말하면 잔소리지.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루이즈는 잠시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자신의 미신적인 두려움을 그리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세인트 메어리 미드 마을에 사는 부인네들은 그 아리따운 신부에게 남편의 과거를 폭로하고 싶은 심술대쓴 마음으로 안달이 나 있었지만 해리 렉스턴은 즉각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취해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 장난을 못 치게 만들어버렸다. 어느 날 하먼 양과 클래리스 베인이 에지 씨의 가게에서 한 사람은 방충제를 다른 한 사람은 붕소한 봉지를 사고 있을 때 해리 렉스턴이 아내와 함께 들어왔다. 두 여자에게 인사를 한 뒤 해리는 판매대로 가서 칫솔을 달라는 말을 하다 말고 기운차게 소리쳤다. 야, 이게 누구야? 벨라 아냐? 가게가 붐비자 일손을 거들어 주려고 내실에서 뛰어나온 에지 부인은 그를 보더니 크고 하얀 이를 드러내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도 가무스름한 피부를 가진 미인이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체중이 불고 얼굴에 윤곽이 다소 부인 티가 났지만 그녀의 커다란 갈색 눈에는 정감이 가득 어려 있었다. 그녀가 대답했다. 맞아요. 벨라예요. 해리 씨,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이죠? 정말 반갑군요. 해리가 그의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다. 벨라는 내 옛 애인이야. 루이즈. 한때 내가 이 사람한테 푹 빠져 있었지. 안 그렇소, 벨라? 정말 그랬었죠.
하고 에지 부인이 말했다. 루이즈는 웃으며 말했다. 내 남편은 옛 친구들만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니까요. 에지 부인이 말했다. 그러세요? 우리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해리 씨, 당신이 결혼을 하고 다 쓰러져 가던 킹스턴 하우스 저택 대신 근사한 집을 새로 지은 것을 생각하면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아요. 당신도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재미가 좋은가 보. 하고 해리가 말하자 에지 부인은 웃으면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칫솔 이야기를 꺼냈다. 하먼 양의 얼떨떨한 표정을 지켜보고 있던 클리리스는 기쁨에 들떠서 속으로 소리쳤다. 오, 잘했어요. 해리, 당신이 그들의 의표를 찔렀군요. 헤이독 박사가 불쑥 조카에게 말했다. 머거트로이드 할멈이 킹스턴 하우스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주먹을 휘두르고 새 주인들한테 저주를 퍼붓는다는 낭설이 돌아다니고 있던데 대체 무슨 소리냐? 낭설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루이즈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요. 그녀한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해 주려문 하그 머거트로이드 부부는 관리인으로 있었을 때부터 그 낡은 저택에 대한 불평을 한시도 그만두지 않았으니까. 머거트로이드가 술만 퍼마시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았던 게야. 클리리스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은 해보겠어요. 하지만 루이즈는 그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 노파는 정말 화를 내며 저주를 퍼붓는데요. 해리가 어렸을 때는 늘 귀여워해주곤 긁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구나. 클레리스가 말했다. 어쨌든 그들은 곧 노파를 쫓아낼 건가 봐요. 해리가 미국으로 가는 여비를 마련해준대요. 그런데 사흘 뒤 루이즈가 말등에서 떨어져 죽었다. 빵집 배달차를 타고 있던 두 사람이 마침 그 사건을 목격했다. 그들이 본 바에 의하면 루이즈가 말을 타고 대문 밖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그 노파가 불쑥 나타나 길을 가로막고 서서 팔을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다 한다. 그러는 바람에 말이 놀라서 미친 듯이 날뛰가다 루이즈 렉스턴을 땅에 내동댕이 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목격자 중에 한 명이 의식을 잃은 여자를 어쩔 줄 모르고 쳐다보고 있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쏜살같이 저택으로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해리 렉스턴이 즐겁하여 뛰쳐나왔다. 그들은 배달차의 문을 열고 그녀를 실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의사가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헤이독 의사가 쓴 원고는 여기서 끝이 나 있었다. 다음날 헤이독 의사가 왕진을 가니 마플 양은 뺨이 상기된 채 눈에 띄게 활기가 넘쳐 보였다. 그는 흐뭇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판결을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무슨 문제거리가 있다고 그러세요? 헤이독 박사님 하고 마플 양이 받아 넘겼다. 오, 부인 그걸 꼭 내가 입으로 말해야 합니까? 마플 양이 말했다. 내가 보기로는 그 관리인이었다는 노파의 행동은 이상해요. 노파가 왜 그렇게 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물론 살던 집에서 쫓겨나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그건 그 노파의 집도 아니었어요. 더구나 그녀는 거기에서 살면서 툭하면 불평하고 투덜거렸댔잖아요. 그래요. 확실히 수상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파는 그 뒤 어떻게 되었죠? 리버풀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사건에 겁을 먹은 거죠. 아마 그 항구에서 미국행 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아주 잘된 일이군요. 하고 마플 양이 말했다. 예, 나는 그 노파의 행동은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풀립니까? 글쎄요. 그녀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이치상으로 보아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면 결국 그녀는 연극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죠. 그것은 누군가가 그 노파에게 돈을 주어 그렇게 하도록 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누군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해요. 또 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남자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유형엔 항상 변함이 없더군요. 점점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아니에요. 다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해리 렉스턴은
벨라 에즈라는 살갗이 거무스름하고 검은 머리와 눈동자를 지닌 발랄한 여자를 좋아했죠. 선생님의 조카 클레리스도 그와 같은 형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쌍한 아내는 전혀 다른 유형의 여자였어요. 금발에다 남자에게 의지하는 조용한 여자였죠. 전혀 그가 좋아하는 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녀가 가진 돈을 노리고 결혼했음이 틀림없어요. 그런 다음 돈 때문에 살해한 거라고요. 살해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 헬이라는 남자는 바로 여자들에게는 매력적이었지만 매우 비도덕적인 철면피였죠. 아마 그는 아내의 돈을 수중에 넣은 뒤 당신의 조카 클레리스와 결혼할 생각이었을 거예요. 에지 부인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다지만 그가 아직까지 그녀에게 미련이 남아 끌리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물론 그 여자한테는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겠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요. 그래서 곧 자기 멋대로 그녀를 조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자가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자기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십니까? 마플 양은 앞쪽에 시선을 못 박은 채 잠시 파란 눈을 깜빡이며 꿈꾸는 듯이 침묵을 지켰다. 시간이 썩 잘 맞아떨어진 거해 후 마침 빵집 배달차가 근처에 있었으니까. 그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그 노파를 목격했으니 말이 놀라 날뛰는 것도 당연히 그 노파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나는 말이 공기총이나 어쩌면 새총에 맞았을 거라고 봐요. 해리는 새총을 곧잘 쏘아댔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정문을 막 통과했을 때 쏜 거죠. 그랬으니 말이 날뛰면서 렉스턴 부인을 내동댕이쳐 버린 거예요. 그녀는 이마살을 찌푸리며 잠시 말을 중단했다. 말에서 떨어짐으로써 그녀가 죽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거기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는 꽤나 용의주도해서 절대 운에 맡기고 지켜볼 위인은 아닐 것 같군요. 결국 에지 부인이 남편 몰래 그에게 적절한 약품을 주었을지 모르죠. 그렇지 않다면 해리가 뭐하러 이미 미련조차 없어진 그녀한테 신경을 썼겠어요. 그래요. 그는 어떤 효능이 있는 약품을 손쉽게 구했을 거예요. 그 약을 당신이 도착하기 전에 먹였겠죠. 여자가 말에서 떨어져 심한 상처를 입고 의식도 회복하지 못한 채 죽었다면 글쎄요. 의사는 별다른 의욕도 품지 않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충격을 받아 죽은 것쯤으로 생각하기 십상이죠. 헤이독 의사는 머리를 끄덕였다. 어떻게 의심을 품게 되었죠? 하고 마플 양이 물었다. 내가 특별히 똑똑해서 의심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살인자는 자기가 감쪽같이 해치운데 너무 만족한 나머지 적절한 예방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너무 진부하고도 잘 알려진 사실 덕분이었죠. 내가 혼자 남은 그 남편에게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을 때였어요. 정말 그 친구가 측은하게 여겨지더군요. 그는 슬픔에 못 이겨 고통스러운 채 하늘아 소파에 몸을 내던졌는데 그 바람에 호주머니에서 주사기가 떨어졌지 뭡니까. 그는 당황해서 얼른 그것을 집었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 겁에 질려 있어서 비로소 의혹을 품게 된 겁니다. 해리 렉스턴은 마약 산용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건강했지요. 그런데 그가 주사기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모종의 가능성을 점치며 시체 부검을 한 결과 스트로펜틴이 발견되었지요. 그 다음은 간단했죠. 렉스턴에게서도 스트로펜틴이 나왔고 벨라 에지도 경찰이 추궁하자 그에게 그 약품을 주었다는 사실을 실토했답니다. 그리고 머거트로이드 노파도 결국 해리 렉스턴이 자기에게 그런 연극을 하도록 시켰다고 자백했고요. 그래, 클래리스는 어땠나요? 충격을 극복했나요? 예, 그애도 그 친구에게 한때 호감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젠 그런 감정도 다 사라져 버렸나 봅니다. 의사는 원고를 집어들었다. 만점을 드리죠. 마플 양 그리고 내 처방도 만점입니다. 이제 거의 다 나으셨습니다.